자디그, 깡디드, 볼테르, 자디그 또는 운명, 에꾸누니. 모압다르 왕 시절 바빌론에 자디그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아름다운 천품을 타고났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가르침을 받아 그 품성이 더욱 도노하여졌다. 부유하고 젊었으되 스스로를 제어할 줄 알았고 어떤 일에서건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다. 자신만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삼갔고 인간의 약점을 존중할 줄 알았다. 뛰어난 기질을 소유하였으되 막연하고 두서없으며 혼란스러운 잡담이나 경솔한 험담, 무지한 단언, 상스러운 재담 등 흔히들 바빌론에서 대화라고 부르던 그 헛된 말의 소음을 그는 결코 조롱하여 멸시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에 몹시 놀랐다. 그는 일찍이 조로아스터의 책 첫 권에서 자존심이란 바람으로 불룩해진 큰 공에 불과하며 누가 그것을 바늘로 찌르면 그것으로부터 폭풍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을 읽어 깨달은 바 있었다. 자디그는 특히 여인들을 멸시하거나 속박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또한 관대하여 배은 망덕한 자들에게도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조로아스터의 큰 가르침을 따른 것이었다. 비록 개들이 그대를 무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대가 먹을 때에는 개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라. 그는 비할 데 없이 현명했던 바 항상 현자들과 어울리기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옛 칼데아인들의 학문을 익혀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자연의 물리적 법칙에 무지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알던 형이상학도 다소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해 진정한 형이상학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그는 당시의 새로운 철학에도 불구하고 한 해가 365와 4분의 1로 이루어져 있으며 태양이 세계의 중심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력 있는 점성술사들이 그의 소견이 악의적이라고 하며 태양이 자전한다거나 한 해가 12달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이 곧 국가에 대한 적대 행위라고 모욕적일 만큼 거만하게 말해도 그는 노여움도 경멸도 표하지 않고 조용히 입을 다물곤 하였다. 매우 부유하고 따라서 친구도 많으며 건강하고 용모 서글서글한 데다 공정하고 너그러운 기지와 진지하고 고매한 심성을 갖추고 있던 자디그는 자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는 세미르와 혼인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녀의 아름다움과 가문 그리고 재산을 고려할 때 바빌론 제일의 혼처였다. 그는 그녀에 대한 굳건하고 고결한 애정을 지니고 있었으며 세미르는 그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였다. 두 사람을 결합시켜줄 행복한 순간이 가까워진 어느 날 그들은 유프라데스강 연안을 장식하고 있는 종려나무 아래를 거닐며 바빌론의 어느 성문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칼과 활로 무장한 남자들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 남자들은 어느 재상의 조카인 오르칸이라는 젊은이의 신복들이었다. 그 젊은이는 숙부의 추종자들이 하는 말만 믿고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에게는 자디그가 갖추고 있는 우아함도 미덕도 없었다. 하지만 자기가 자디그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한 까닭에 자신이 선택되지 않은 사실에 더욱 절망하였다. 오직 자만심 때문에 생긴 그러한 질투심은 그로 하여금 자기가 세미르를 미친 듯이 사랑한다고 믿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녀를 납치하고 싶어졌던 것이다. 유괴범들이 그녀를 움켜 잡았다. 그리고 그들의 포악스러움이 자제되지 않아 그녀에게 상처를 입혔고, 따라서 그 모습만 보아도 이마우스 산의 호랑이조차 마음이 누그러질 여인의 피가 흐르게 하였다. 세미르의 비명이 하늘을 찔렀다. 그녀가 절박하게 외쳤다. 나의 귀하신 낭군이시여, 제가 열렬히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저를 떼어놓으려 합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닥친 위험은 상관치 않았다. 오직 사랑하는 자디그 생각뿐이었다. 그 순간 자디그는 용기와 사랑이 주는 힘을 몽땅 쏟아 그녀를 방어하고 있었다. 오직 시종 두 사람만의 도움으로 유괴범들을 쫓아버린 다음 그는 세미르를 그녀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기절한 채 피를 흘리고 있던 그녀가 다시 눈을 떴고 자기의 구원자를 보자 그에게 말하였다. 오 자디그, 저는 지금까지 당신을 저의 남편으로 사랑하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저의 명예와 목숨을 지켜주신 분으로 사랑해요. 일찍이 어떠한 가슴도 세미르의 가슴만큼 깊은 감동을 느껴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일찍이 어느 고혹적인 입도 비할 데 없이 고마워하는 마음과 합법적인 사랑의 다정한 열광이 고취하는 불길로 같은 언사로 더 감동적인 심정을 표출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녀의 부상은 경미하여 곧 치유되었다. 자디그의 부상은 훨씬 더 위중하였다. 눈 근처에 꽂힌 화살이 깊은 상처를 남겼던 것이다. 세미르는 신들에게 오직 연인의 쾌유만을 강구하였다. 그녀의 눈은 밤이나 낮이나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자디그의 눈이 자기의 시선을 보고 즐거워할 순간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닫힌 눈에 문득 종기가 생겨 어떤 일이 닥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멤피스까지 사람을 보내어 위대한 의사 헤르메스를 모셔오게 하였고 그가 무수한 일행을 이끌고 도착하였다. 그는 환자를 살펴본 후 환자가 실명할 것이라 하였다. 또한 그 치명적인 일이 닥칠 날짜와 시각까지 예언하였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였다. 그것이 오른쪽 눈이었다면 내가 고칠 수 있도다. 그러나 왼쪽 눈에 생긴 상처는
치유될 수 없노라. 그 말에 바빌론 사람들은 모두가 자디그의 운명을 딱하게 여기면서도 헤르메스의 심오한 의술에 탐복하였다. 그러나 이틀 후 종기가 저절로 터져 자디그의 상처는 완벽하게 쾌유되었다. 헤르메스가 즉시 책 한 권을 지어 자디그가 치유되지 않았어야 함을 입증하였다. 자디그는 그 책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반면 외출할 수 있게 되자마자 자기 생애의 행복을 바랄 수 있게 해준 여자, 그리하여 오직 그녀만을 위해 두 눈이 성키를 바라던 그 여인을 방문할 준비를 서둘렀다. 세미르는 사흘 전부터 시골에 가 있다고들 하였다. 또한 그 아름다운 여인이 애꾸들에 대해서 극복할 수 없는 혐오감을 가지고 있노라 공표한 다음 그날 밤으로 즉시 오르칸과 혼인하였다는 소식을 그녀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들었다. 그 소식을 접하고 그는 기절하여 쓰러졌다.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무덤 언저리까지 갔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분별력이 그의 절망감을 극복하였고 그가 겪은 혹독함이 그를 위로하는 데 기여하였다.